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말없고 조용한 성격으로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차지철에게 있어 거의 유일한 친구였던 허봉은 그 시절의 차지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고 친구인데 예, 친구 시간에도 어떤 때는 말다툼도 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워낙 애가 내성적이고 그때는 예. 온순하고 선량하고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차지철의 성격과 운명을 바꿔놓은 것은 바로 5.16이었습니다. 그때 차지철은 공수단 대위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공수 제1특전단의 상관들과 함께 쿠데타에 가담했고 쿠데타 군의 맨 앞에 서서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5.16 당일 그의 상관인 박지옥 대령은 그를 박정희 소장의 경호 장교로 붙여주었습니다. 평생을 이어갈 질긴 인연은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의 이 모습은 후일 역사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차지철은 박정희에게 매혹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그에게 아버지였으며 교사였고 또한 교주였습니다. 한철이는 박정희 신봉자 아닙니까? 예. 박정희 교조? 하여튼 박정희 신봉자예요. 박정희 장군은 자기가 숭배하는 사람이다. 존경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청렴결백하니까 역시 청렴결백한 사람을 좋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박정희 장군은 청렴결백하다. 제약 후 정치인으로 알려진 윤보선, 장택상 씨 등 5사람이 3월 19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박정희 의장을 방문하고 혁명기 국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고 박정희 소장이 부의장을 맡습니다. 이때 차지철은 박종규 소령이 이끄는 박정희 부의장의 경호대가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대위 등 육사 11기 출신 10명, 차지철 대위 등 공수단 장교 10명이 경호대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반혁명 움직임 감시, 요인 체포, 부정 색출 등 광범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앙정보부가 발족하기 전 짧은 기간이나마 경호실과 정보부의 기능을 겸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조직, 그레이트 타이거, 약자로 GT팀이라 불리던 박정희 친위대였습니다. 혁명 주체 세력이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과 내각 수반을 맡겨 얼굴로 내세웠던 장도영 중장까지 마침내 반혁명 음모로 제거됩니다. 장도영 중장이야 44명이 무더기로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차지철은 공수특전단에서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지옥 대령과 김재민 중령을 직접 체포하게 됩니다. 기존의 질서를 모두 무너뜨린 뒤에야 쿠데타는 명백한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차지철에게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5.16) 쿠데타 세력은 육사 출신의 영관급 장교들이었습니다. 차지철은 육사 출신도 아니었고 고작 대위로 초급 장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신을 5.16 주체 세력 중에 주체로 자부해 왔습니다. 쿠데타 초기부터 박정희 소장의 친위대로서 가장 가까이 있었기에 생긴 자부심일 것입니다. 여기 광화문 동아일보 건너편이 바로 당시 박정희의 친위대인 GT팀의 사무실이 있던 곳입니다. 이 시기 차지철은 혁명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 기존의 모든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신분이 수직 상승하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고
모두들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쾌감을 맛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폭력이 권력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경험. 그것은 그 이후 그의 인생 행로에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역사에 길이 새겨질 1963년 12월 17일은 한때 조국의 위기를 구하고도 실시됐던 군정이 끝나고 온 결의 뜻을 모아 이룩하는 새로운 민정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1963년 혁명 과업을 끝내고 군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겠다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민간 정부를 구성하는 첫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제3공화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차지철 역시 정치인으로 변신합니다. 박 대통령의 권유로 공화당 전국구 의원이 되어 6대 국회에 등록한 것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 고작 29살. 그의 초기 의정 활동은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으로 잘 알려집니다. 대통령 뜻과 반대되는 언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지치리원이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저 나이 많은 김진만 의원 같은 분도 한번 공개적으로 주먹으로 치는 이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게 내 기억으로는 아마 한일회담 때문에 의원총회를 할 땐가 뭐 그런 무렵인데. 제7대 국회부터 차지철은 지역구로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그는 이후 그의 고향인 경기도 광주 이천 지역구에서만 내리 3선을 기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69년부터 최연소라는 기록을 세우며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시정연설을 들은 국회본 회의는 이어서 임기 만료된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이 없었다면 그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신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차지철은 겉모습부터 달리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늘 근엄한 표정으로 정장에 중절모 차림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직위에 걸맞는 권위를 갖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권위는 대통령으로부터 빌려온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7대 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는데 당에서 이제 나를 올렸는데 내 이름 빠지고 대통령의 차지철 의원 직접 써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반응이고 뭐 할 거 없어요. 그건 대통령이 직접 써놓은 거니까. 그리고 또 차지철 의원은 대통령 직계다 하는 건 모두가 다 아니까. 다만 이건 좀 너무하다. 아무리 대통령이 직계를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외무위원장에 갖다 놓는 건 이건 좀 격에 맞지 않다. 이건 적재적소가 아니다. 다 그래 생각했지만 모두 뭐 어떤 인사 문제 말을 합니까? 모두 뭐 그대로 지나간 거죠. 그러나 외무위원장 시절 차지철이 그저 자리만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7대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서는 주한미군의 방위 정책을 신랄히 비판한 의원으로 단연